폐지 줍는 며느리와 건물주 시댁, 같은 집 다른 인생. 건물주 시댁의 막내 며느리로 살아온 수진. 새벽 4시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낡은 외투에 고무장갑을 끼고 폐지를 줍기 위해.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그 말을 들은 순간 7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그녀는 시댁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물주 집안이지만 실제로는 파산 직전.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느 날 경매 통지서가 도착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우편이었다. 우체부 아저씨가 건넨 두꺼운 봉투. 발신인은 법원이었다. 댁에 어른 계세요? 네, 잠깐만요. 나는 시아버지를 불렀다.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봉투를 받았다. 우체부 아저씨에게 서명하고 문을 닫았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귀는 거실에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소리, 종이를 펼치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이게 뭐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여보, 여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렀다. 급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요. 뭔데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매 통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지금 처음 봤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세금을 못 낸 게 문젠데.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부엌 문을 살짝 닫았다. 들으면 안 되는 대화처럼 느껴졌지만 어차피 다 들렸다. 어동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 재산세 체납으로. 얼마나 밀렸길래 경매까지. 3년치. 작년부터 계속 연체했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 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어? 건물주인데 건물을 빼앗긴다고?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평소 체면을 중시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시아버지는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 전화했다. 은행, 변호사, 친척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매야. 어동이 넘어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시동생도 왔다. 형, 이거 진짜예요? 진짜지. 어떡하죠? 비동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상황 파악 중이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다. 나는 밥을 차렸지만 식탁은 텅 비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서류를 뒤졌다. 남편과 시동생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이거 큰일인데. 형,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아버지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해결책을 찾아야지. 하지만 해결책은 없어 보였다. 늘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책임은 이리저리 떠돌았다. 다음 날 큰 며느리 선희 언니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선희 언니를 보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망했어. 건물을 빼앗겼어. 선희 언니는 당황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 경매로 넘어간 건데.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경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알아봤어.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 선희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비동도 위험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선희 언니가 나갔다. 표정이 창백했다. 자기 미래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다. 오후에는 둘째 며느리 지은 언니가 왔다. 어머니, 상황이 어떤가요? 지은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걱정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좋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어동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어. 비동도 시간 문제야. 지은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저희가 담보로 잡은 전세 대출은요? 그건 모르겠어. 지은 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저희 전세 대출 담보 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저희 집이 걸려 있는데요. 시아버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보장은 못해. 지은 언니는 그날 남편에게 전화했다. 나는 부엌에서 들었다. 여보, 시댁 상황이 심각해. 우리 전세 담보 날아갈 수도 있어. 빨리 대책 세워야 해. 모두가 자기 것만 챙기려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위기 앞에서 무너졌다. 사흘째 되던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거실에 둘러앉아 회의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들었다. 아무도 나를 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당연했다. 말없는 며느리니까. 일단 현금을 최대한 모아야 해. 시아버지가 말했다. 어디서 현금을 구해요? 시동생이 물었다. 친척들한테 빌려야지. 친척들이 빌려줄까요? 시도는 해봐야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우리 친정 쪽에도 연락해 볼게. 오빠한테 부탁해 보자. 남편이 말했다. 은행 대출은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이미 한계야. 그럼 어떡하죠?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답을 모았다. 차라리 비동을 팔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비동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어동 경매를 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다 잃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며칠 후 친척들에게 전화한 결과가 나왔다. 모두 거절했다. 요즘 우리도 힘들어.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줄게. 약속뿐이었다. 은행도 안 됐다. 담보가 부족했다. 신용도 떨어졌다. 대출은 불가능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게 다 당신 잘못이야. 시아버지에게 소리쳤다.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세금을 왜 밀렸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임대료가 안 들어왔단 말이야. 임대료가 왜 안 들어왔는데? 공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잖아. 당신이 쓰는 돈은 어디서 났는데? 그 돈으로 세금을 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뭐? 당신 명품 가방, 골프 모임, 친구들 만나서 쓰는 돈. 그거 다 건물 돈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부부싸움은 며칠 동안 계속됐다. 집안은 전쟁터였다. 고함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울음소리.
평화로웠던 적이 없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남편과 시동생도 싸웠다. 형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형이 사업 실패해서 아버지한테 돈 빌려간 거 나 알아요. 그 돈이면 세금 낼 수 있었어요. 너도 결혼할 때 전세금 얼마나 받아갔어. 그 돈은? 형제도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며느리들도 갈라섰다. 선희 언니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지은 언니는 중립을 지켰다. 전 이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걱정이 먼저예요. 나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비동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건물주가 망한다는 소문. 사장님, 보증금 지금 받아야겠어요. 지금은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못 기다려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한 명이 그러자 다른 임차인들도 따라 나섰다. 도미노였다. 관리비도 밀렸다. 전기세도 밀렸다. 수도세도 밀렸다. 건물은 점점 방치됐다. 청소도 안 됐다. 엘리베이터도 고장났다. 임차인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이게 건물 관리예요? 차라리 나가겠어요. 한 임차인이 나갔다. 그 다음 또 한 명. 공실은 늘어났다. 임대 수입은 줄었다. 악순환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상황을 지켜봤다. 건물 앞에 붙은 경매 공고문, 나가는 임차인들, 꺼진 불빛들, 모든 게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수첩에 기록했다. 경매 통지서 도착, 가족 간 갈등 심화, 임차인 이탈 시작,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 그리고 기다렸다. 내 차례를. 한 달이 지났다.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 2달 후,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찾아갔다. 대출을 받아서 경매를 막으려고. 하지만 거절당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다니. 중얼거렸다. 체면이 다 뭐야? 다 소용없어. 체면. 그 단어가 이제 무색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제 곧이야. 곧 내 차례가 올 거야. 나는 침착했다. 준비됐으니까. 수첩 3권에 적힌 정보 모아둔 300만 원, 공부한 법률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한 판단력. 이 집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말없이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 움직일 차례였다. 그들은 몰랐다.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니까. 건물주 집안의 며느리가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2년 전 여름이었다. 불면증이 심해진 날이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다. 그냥 걷고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없는 거리를. 골목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구부정한 등에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모습. 할머니는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다. 박스를 펼치고 접고 끈으로 묶는 숙련된 동작.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른 시간에 산책이구먼. 네. 나는 대답했다. 할머니는요? 나는 일하는 거지. 폐지 주우러.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다. 고무 장갑 사이로 보이는 주름진 손등. 그 손으로 무거운 박스 묶음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 손자들 학원비 벌어야지. 할머니는 웃으셨다. 이가 성한 게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박스를 접고 묶고 리어카에 실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어렵지 않았다. 고맙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걸 도와줘? 그냥요. 할 일이 없어서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셨다.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 무슨 걱정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 나도 그래서 이 일 시작했어.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새벽에 나가서 할머니를 만났다. 도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많은 걸 아셨다. 동네 사람들, 가게들, 건물들에 대해. 저기 상가 건물 있지? 저기 2층 빈지 벌써 반년 넘었어. 왜요? 임대료가 비싸.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그 건물 주인이 누군데요? 여기 동네 사는 사람인데. 건물 몇 개 있다고 잘난 척 하더니 요즘 힘든가 봐. 관리비도 밀리고 세금도 밀린다던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 시댁도 건물주다. 혹시 우리 건물도 그런가? 다음 날 새벽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 건물 쪽으로 걸었다. 시댁이 소유한 2개의 상가 건물. 3층짜리 건물 2채. 낮에 보면 번듯해 보였다. 하지만 새벽에 보니 달랐다. 1층 구석 가게는 비어 있었다. 임대문이라는 문구가 바래져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글씨가 희미했다. 2층의 몇몇 사무실도 불이 꺼진 채였다. 영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빠져나간 건지. 나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쓰레기장을 봤다.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쓰레기가 넘쳐났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낡았나? 나는 오래전부터 이 집의 건물들이 겉보기만 번듯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 처음 알게 된 건 결혼 3년째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크게 싸운 날이었다. 나는 부엌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 꼴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뭐가 어쨌다는 거야? 건물이 있으면 됐지. 있으면 뭐해? 임대료도 제때 안 들어오고 공실은 늘어나고. 그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경기 탓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관리비, 공실, 임대료 연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다. 시댁은 건물주라서 돈이 많은 줄 알았다. 늘 그렇게 행세했으니까.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날 이후 나는 귀를 열었다. 시부모님의 대화, 남편과 시동생의 이야기, 심지어 다른 며느리들의 잡담까지 조각조각 들리는 정보를 모았다. 어동 3층 임차인이 또 연체했대.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 안 돌려줬다고 소송 걸었대.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금액이 장난 아니래.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서 부담이 크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집은 건물은 많지만 현금은 없었다. 임대 수입은 불안정했고 관리비는 계속 나갔고 세금은 밀렸고 대출 이자는 늘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니, 그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폐지를 주우며 만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처럼 오래 이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들. 그들은 동네의 모든 것을 봤다. 어느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어느 건물이 비어가는지, 어느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저기 코너 건물 봤어? 저거 다음 달에 경매 나온대. 진짜요? 응. 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몇 년째 밀렸다던데. 나는 그 정보를 수첩에 적었다. 날짜, 건물 위치, 경매 이유. 하나씩 기록했다. 폐지 수거소 할아버지도 많은 걸 아셨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셨다고 했다. 요즘 폐지가 많이 나와. 가게들이 문 닫으니까. 많이 문 닫나요? 그럼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 안 되는데 임대료는 높으니 버티기 힘들지. 특히 이 근처 상가들이 심해. 어느 상가요? 할아버지는 건물 이름을 댔다. 우리 시댁 건물이었다. 저 건물 주인이 욕심이 많아.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공실이 늘지. 임차인들도 불만이 많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관리도 안 해.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시설 고장 나도 수리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들어올 사람은 없고. 그럼 건물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망하겠지, 뭐. 임대료 안 들어오는데 세금은 나가고 대출 이자는 내야 하고. 버틸 수 있겠어?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다. 우리 시댁의 건물 2채, 각 건물의 임대 현황, 공실률, 임대료 연체율, 관리비 지출, 세금, 대출 이자. 대략적으로 추정해도 적자였다. 이 집은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체면을 세웠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물주 행세를 했고 남편과 시동생은 여전히 안일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빴다. 나만 알고 있었다. 이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다. 새벽마다 나가서 걸었다. 동네를 관찰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보를 모았다. 편의점 주인은 요즘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 다들 힘들어. 식당 사장님은 재료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했다. 임대료까지 오르면 못 버텨.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은 이 동네 상권이 죽어간다고 했다. 공실투성이야. 임대 나온 지 1년 넘은 곳도 많아. 나는 모든 정보를 수첩에 적었다. 수첩은 금방 차올랐다. 2번째 수첩을 샀다. 3번째 수첩도 샀다. 기록이 쌓였다. 어느 날 나는 시댁 건물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됐다. 폐지를 주우러 간 건물 뒤편에서 시아버지를 봤다. 새벽 5시. 시아버지는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숨었다. 사장님,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보증금 돌려주셔야죠.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도 그러실 거잖아요. 벌써 석 달째예요. 미안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임차인이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초라해 보였다. 임차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러시면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급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부탁이야.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돌아섰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숨죽이며 지켜봤다. 시아버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구나. 생각보다 심각해. 며칠 후 또 다른 정보를 들었다. 이번엔 관리비 문제였다. 건물 관리인 아주머니가 폐지를 벌이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관리비를 석 달째 안 주시네. 내가 얼마나 쪼아댔는지 알아? 건물주가요? 그래. 돈이 없나 봐. 예전엔 꼬박꼬박 주시더니 관리비도 밀렸다. 보증금도 못 주고 관리비도 못 주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더 세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리 건물의 공실 현황, 임차인들의 불만, 밀린 관리비, 연체된 보증금,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조사했다. 경매에 넘어간 건물들의 패턴을 봤다.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 세금 체납으로 시작해 재산세를 못 내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이었다. 그 다음엔 압류당하지. 그리고 경매. 빨리 처리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데 대부분 끝까지 버티려고 해. 그러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야. 나는 메모했다. 세금 체납, 압류 경매. 우리 집도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세금 고지서를 봤다.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상당했다. 그리고 연체료도 붙어 있었다. 이미 밀렸구나. 나는 조용히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겼다. 수첩에도 기록했다. 재산세 연체 확인, 연체료 발생. 정보가 쌓일수록 그림이 명확해졌다. 이 집은 무너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물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체면을 유지하는 동안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폐지를 주우며 만난 사람들의 말이 하나둘 이어지며 그림이 완성됐다. 나는 메모했고 준비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집이 무너질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내 것을 지킬 것인가?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은 300만 원이 넘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내 돈이었다. 시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돈. 통장도 따로 만들었다. 친정 오빠 이름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나는 또 다른 준비도 했다. 법률 상담. 무료 상담을 받으러 갔다. 건물주가 파산하면 며느리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다. 나는 모든 걸 메모했다. 부동산 정보도 공부했다. 경매 절차, 압류 과정, 채권자 순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모르는 건 없앴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다. 이 집이 흔들릴 때, 그때가 내 차례였다. 사람들은 내가 왜 폐지를 줍느냐고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정보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있었다. 며느리로 살았지만 며느리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집이 무너질 때 나는 내 이름으로 설 것이다.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이 집에는 말로 하지 않는 서열이 있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계. 며느리들 사이에 줄 서기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다. 첫 번째는 큰 며느리였다. 이름은 박선희. 42살. 결혼한 지 13년째. 이 집의 가장 오래된 며느리이자 가장 완벽한 며느리였다. 선희 언니는 시어머니의 그림자 같았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알았고
싫어하는 것도 알았고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무릎 보호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지난번에 좋아하시던 그 떡 사왔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 다음 주 화요일로 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 그 말에는 다른 며느리들을 향한 비교가 숨어 있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선희 언니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가장 잘 봤다. 아니,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다.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았고 목소리 톤만 들어도 컨디션을 파악했다. 13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었다. 옳게, 오늘은 어머니 말 걸지 마. 기분이 안 좋으셔. 선희 언니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로 귀띔해줄 때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조용히 움직였다. 언니의 조언은 늘 정확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았고 저녁 식사 내내 짜증을 냈다. 나는 언니 덕분에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선희 언니의 삶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완벽함에는 대가가 따랐다. 언니는 늘 긴장하고 있었다. 한 번은 언니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다. 열이 18도가 넘었다. 하지만 언니는 약을 먹고 부엌에 섰다. 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머니가 내가 만든 미역국을 좋아하시거든.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내가 안 하면 안 돼. 언니는 그날 미역국을 끓이다가 쓰러졌다.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었다. 일주일 입원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왔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아프면 미리 말을 하지. 생신날 이렇게 되면 어떡해. 병문안 인사가 아니라 불평이었다. 선희 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픈 게 죄였다. 완벽하지 못한 게 죄였다. 두 번째는 둘째 며느리였다. 이름은 최지은. 39살. 결혼한 지 10년째. 지은 언니는 나와 5살 차이였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나이 차이보다 훨씬 멀었다. 둘째 며느리는 부유한 친정을 무기 삼아 당당했다. 친정아버지는 정형외과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다. 오빠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만 해도 억대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 지은이 친정이 워낙 좋은 집안이라 시어머니도 지은 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다.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지은 언니는 그걸 알았고 적절히 이용했다. 어머니, 전 다음 주 친정에 갈 거예요.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집 모임은? 그건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친정 행사가 먼저니까요. 다른 며느리였다면 눈치가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당당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 친정도 중요하지. 지은 언니는 거절할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일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척 오시잖아요. 음식 준비 좀 도와줄래? 어머니, 전 주말에 애들 학원 설명회 가야 해요. 선희 언니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손목이 요즘 안 좋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요. 핑계는 늘 그럴듯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학원 설명회도 있었고 손목도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었다. 안 가도 되는 설명회였고 참을 만한 통증이었다. 그냥 하기 싫었던 것뿐이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웠지만 참았다. 지은 언니의 친정이 무서웠으니까.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지은 언니에게 심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 지은 언니가 명절 준비를 빠진 날이었다. 며느리가 명절에 빠지면 어떡해. 그게 말이 돼? 지은 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 애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요. 그래도 전화라도 하지.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전화를 안 받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지은 언니의 친정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다. 네, 사돈어른. 아닙니다. 오해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하지만 지은 언니에게 다시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지은 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나는 지은 언니가 부러웠다. 당당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자기 삶을 지키는 태도가, 무엇보다 든든한 뒷배가. 하지만 따라할 수 없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였다. 이름은 한수진. 38살. 결혼한 지 7년째. 나는 늘 끝자리였다. 내 친정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내가 결혼하고 3년 뒤에 돌아가셨다. 오빠는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빚이 많았다. 결혼할 때 혼수도 변변치 않았다. 시어머니가 혀를 찰 정도였다. 이게 혼수야? 요즘 시대에 이것밖에 못 해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준비한 혼수였지만 시어머니 눈엔 초라했을 것이다. 다른 며느리들의 혼수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랐으니까. 결혼 7년이 지났지만 아이도 없었다. 처음 2년은 자연스럽게 기다렸다. 3년째부터 시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했다. 병원은 가봤어? 아직이요. 뭐하러 미루고 있어? 빨리 가봐.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내 몸엔 문제가 없었다. 남편 쪽 문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의사소견서를 보여줘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의사들이 뭘 알아? 한의원 가봐. 몸 보시네. 나는 한의원도 갔다. 침도 맞고 한약도 먹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7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없으면 뭐하러 며느리를 들였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물건이 된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는 도구였다. 그 기능을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였다. 선희 언니는 아들 둘을 낳았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다. 큰 며느리가 아들 둘을 낳아줘서 다행이야. 지은 언니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둘째 며느리는 하나씩 낳아서 균형이 맞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큰 며느리처럼 완벽하지도 못했고, 둘째 며느리처럼 당당하지도 못했고, 아이도 없었다. 그러니까 끝자리였다. 며느리들끼리 모일 때도 나는 늘 듣는 쪽이었다. 선희 언니와 지은 언니가 대화를 나누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애들 교육비가 장난 아니야. 맞아요, 언니.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큰애는 이번에 영재원 합격했어. 대단하시네요. 축하해요. 나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다. 아이가 없으니까 교육 이야기도 육아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들었다. 힘드시겠어요. 대단하세요. 맞장구만 쳤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그 말이 나온 건 그런 자리에서였다. 명절 준비로 모두 지친 날이었다. 선희 언니와 지은 언니가 거실에서 쉬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다. 셋째 올케는 참 편해. 말이 없어서. 지은 언니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뭘 시켜도 마다 않고 나 같으면 못해. 선희 언니였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긴 웃음. 나를 놀리는 웃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접시를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나는 그들에게 뭐였을까? 며느리? 가족? 아니었다. 그냥 부리기 편한 사람이었다.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거절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다. 부엌 바닥을 닦았다. 쓰레기를 버렸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갔다. 다 끝났어요. 고생했어, 올게. 선희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 언니도 웃었다. 올케 덕분에 편했어요. 나도 웃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슬픔보다 분노가 컸다. 억울함보다 결심이 섰다. 그래, 나는 말이 없다. 시키기 편하다. 부리기 좋다. 그게 나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보고 있었다. 선희 언니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지쳐가는 것도, 지은 언니가 당당한 척하지만 시댁 행사에 참석 안 하면 뒤에서 욕먹는 것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은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비교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침묵하는 동안 준비했다. 기록했다. 모았다. 그들이 나를 말없는 며느리로 무시하는 동안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말할 것이다. 조용했던 며느리가 입을 여는 날. 그날이 오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침묵이 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 지켜본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집에는 말로 하지 않는 서열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서열에서 나오지 않았다. 끝자리에 있어도 말이 없어도 준비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나는 기다렸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이 집은 체면이 전부야.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결혼하고 일주일 뒤였다. 첫 손님 맞이를 준비하던 날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릴 보러 와. 건물주 집안이 어떤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해. 흠 하나 보여선 안 돼. 그날 이후 나는 그 말의 무게를 하나씩 배워갔다. 체면이란 건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손님이 올 때 내놓는 과일은 제철 과일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것이어야 했다. 명절 차례상은 다른 집보다 푸짐해야 했다. 시댁 식구들이 입는 옷은 브랜드가 있어야 했다. 타는 차는 적어도 중형급 이상이어야 했다. 이 모든 게 우리 집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체면의 무게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체면을 세우는 사람들이었고 며느리들은 그 체면을 받쳐주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나는 그 말의 뜻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해야 하고 불편해도 웃어야 하며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첫 명절이 왔을 때 나는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 추석이었다. 시댁 친척들이 20명도 넘게 모였다. 나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우고 과일을 깎았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와서 도왔지만 그들은 중간중간 쉬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애가 보채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들에게는 쉴 이유가 있었다. 나는 쉬지 않았다. 쉴 이유가 없었으니까. 아이도 없었고, 몸이 아프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 차례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고사리 위치가 틀렸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야. 나는 고사리 접시를 옮겼다. 문어는 더 작게 잘라야지. 보기 안 좋아. 나는 문어를 다시 썰었다. 홍시가 너무 말랑해. 이거 언제 산 거야? 어제 샀어요, 어머니. 그럼 더 단단한 걸 골랐어야지. 에휴.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숭늉을 끓이고 접시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또 새 음식을 내왔다.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도 나는 부엌에 있었다. 먹다가 모자란 게 있으면 바로 내와야 하니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다. 큰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올케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언니. 에휴, 우리 집은 명절이 제일 힘들어. 근데 어쩌겠어요. 참아야죠, 뭐. 둘째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며 들어왔다. 언니, 나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설거지 좀 부탁해도 돼? 큰 며느리가 나를 보며 웃었다. 셋째 올케가 하면 되죠. 안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게요. 그날 설거지를 끝낸 건 오후 4시였다. 손님들은 다 떠났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발바닥이 부어올랐다.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다 끝났어? 네, 어머니. 수고했어. 근데 이거 봐. 이 냄비 기름기가 덜 빠졌어. 다시 닦아. 네. 나는 냄비를 다시 닦았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나갔다.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옆에 누운 남편은 몰랐다. 아니, 알았어도 모르는 척 했을 것이다. 명절이면 나는 가장 먼저 부엌에 들어가고 가장 늦게 자리에 앉는다. 고생했다는 말은 늘 다른 며느리들에게 돌아갔다. 큰 며느리가 고생 많았어. 큰 집이 제일 힘들잖아. 시어머니는 늘 큰 며느리를 지켜 세웠다. 둘째도 수고했어. 애들 키우면서 오느라 힘들었지. 둘째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나에 대한 말은 없었다. 아니, 가끔 있었다. 셋째는 원래 말이 없으니까 뭘 시켜도 잘해. 그게 칭찬인지 무시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았다. 그냥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다. 나는 말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사람이었다. 왜 말이 없었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결혼 초기엔 나도 의견을 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봤는데 이 방법이 더 쉬워요.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다. 내가 뭘 알아?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시집 와서 아직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제 주장을 해? 처음엔 억울했다. 설명하려고 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 들어보세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생각이 없었다. 며느리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 건방진 태도였으니까. 큰 며느리가 귀띔해줬다. 옳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괜히 의견 냈다가 찍혀. 나도 처음엔 말 많이 했거든.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셔. 특히 막내 며느리한테는 더 그래.
왜요? 막내는 그냥 귀여움만 받아야 하는 존재니까. 귀엽게 굴어야지 똑똑한 척하면 안 돼. 나는 그날부터 입을 다물었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게 편했다. 시어머니도 나도. 말하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고 혼날 일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침묵은 점점 습관이 됐다. 그리고 습관은 정체성이 됐다. 말 없는 며느리. 그게 나였다. 이 집에는 말로 하지 않는 서열이 있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가장 잘 받고 둘째 며느리는 부유한 친정을 무기 삼아 당당했다. 나는 늘 끝자리였다. 큰 며느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아들 둘을 낳았고 시부모님과 같은 건물에서 살았다. 2층에 시부모님, 3층에 시동생 부부, 그리고 옆 건물 2층에 큰 며느리네 가족. 그 배치만으로도 서열이 보였다. 큰 집은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이었다. 특권이자 의무였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분신 같았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투를 따라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줄 알았고 시어머니의 일정을 꿰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 있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완벽함의 대가를. 큰 며느리는 늘 긴장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다. 전화 통화 중에 시어머니가 지나가면 급히 끊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시어머니 일정을 먼저 확인했다. 자유가 없었다. 큰 며느리라는 이름이 쇠사슬이었다. 둘째 며느리는 달랐다. 친정이 부유했다.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했고 오빠가 변호사였다. 결혼할 때 혼수도 가장 화려했다. 시어머니도 둘째 며느리 앞에선 조심스러웠다. 둘째 며느리 아버지가 병원 하신다며? 그래, 큰 병원이야. 우리 둘째 사위 잘 만난 거지. 둘째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았고 이용했다. 어머니, 전 오늘 친정 갈 거예요. 통보였다. 요청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친정 가서 보낼래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말리지 못했다. 그래, 그럼 친정도 챙겨야지. 둘째 며느리는 당당했다. 시댁일에도 선택적으로 참여했다. 저 그거 못해요. 손목이 아파서요. 저희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일찍 가야 해요. 거절할 줄 아는 며느리였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크게 뭐라 하지 않았다. 친정이 든든하니까. 나는 둘째 며느리가 부러웠다.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거절하는 용기가, 자기 삶을 지키는 태도가. 하지만 따라할 수 없었다. 내겐 든든한 친정이 없었으니까. 나는 늘 끝자리였다. 세 며느리 중 막내였고 가장 가난한 친정 출신이었고 아이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그 말을 들은 건 작년 설날이었다.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르던 중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나오려다가 멈췄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때문에. 셋째 며느리는 참 편해. 말이 없어서. 시동생 아내,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뭘 시켜도 마다 않고. 나 같으면 못해. 이건 누구 목소리지? 시댁 친척 아주머니였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긴 웃음. 나를 놀리는 웃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접시를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접시가 흔들렸다. 국물이 넘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가야 했으니까. 웃는 얼굴로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표정을 만들었다. 입꼬리를 올렸다. 눈에 힘을 뺐다. 평소의 얼굴로.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음식 나왔어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여기 놓을게요. 접시를 내려놨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웃었다. 자연스럽게. 둘째 며느리가 나를 보며 웃었다. 고마워요, 올게. 친척 아주머니도 웃었다. 셋째 며느리 참 착해. 나도 웃었다.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분노가 올라왔다. 슬픔보다 강한 분노. 말 없으니까 시키기 편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래, 나는 말이 없다. 편하다. 시키기 좋다. 그게 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말이 없는 만큼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그 말이 웃음처럼 흘러나왔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나도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서 침묵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침묵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말없이 듣는다는 건 모든 걸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말없이 고개 숙인다는 건 언젠가 고개를 들 날을 준비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체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이 집의 체면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체면이란 건 결국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그 안은 비어 있고 금이 가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나는 기다렸다. 조용히 말없이. 이 체면이 무너지는 날을. 그날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당당하게, 크게, 분명하게. 이제껏 삼켰던 모든 말들을. 나는 건물주 시댁의 며느리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 동네 슈퍼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병원 접수대에서도 내 이름보다 그 호칭이 먼저 나온다. 아, 그 건물 며느리분이시네요. 그 말 속엔 어떤 부러움과 선망이 섞여 있다. 3층짜리 상가 건물 2채를 가진 집안의 며느리.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삶. 하지만 내가 사는 하루는 그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내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진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한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 괜찮다. 오늘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조심스럽다.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나는 늘 같은 자리만 밟는다. 침실 문을 열 때도 손잡이를 천천히 돌린다. 복도에 나서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겨울엔 더 매섭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익숙해진 동선이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언제나 창백하다. 38배 나이가 45쯤으로 보인다. 눈 밑에 다크서클, 입가에 주름, 힘없이 내려앉은 눈꺼풀. 거울을 오래 보지 않는다. 볼수록 비참해지니까. 옷장을 연다. 가장 구석에 숨겨둔 낡은 외투를 꺼낸다. 남색 패딩인데 소매 끝이 다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10년도 더 된 옷이지만 버릴 수가 없다. 이 집에선 절대 입지 못하는 옷이기도 하다. 시어머니가 보면 그게 뭐야, 거지 같아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올 테니까. 고무장갑도 챙긴다. 노란색 고무장갑 2켤레.
하나는 예비용이다. 찢어지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 작은 손전등도 필요하다. 가방에는 큰 비닐봉지 3개와 끈, 그리고 작은 수첩과 볼펜이 들어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귀를 기울인다. 2층에서 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3층의 시동생 부부방도 조용하다. 다행이다.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돌린다. 문이 열리는 순간의 긴장감은 몇 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밖으로 나서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른다. 11월 중순의 새벽은 영하로 떨어진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골목은 아직 어둡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힌다. 이 시간의 세상은 고요하다. 낮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세계. 나만의 시간. 걷기 시작한다. 집에서 나와 첫 번째 모퉁이를 돈다. 여기서부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만약 시댁 누군가가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니까. 모두가 나를 방 안에서 자고 있을 거라 믿으니까. 첫 번째 목적지는 대로변의 상가 뒤편이다. 걸어서 10분 거리. 이 시간에도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건물주 집안의 며느리가 새벽에 거리를 배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상가 뒤 쓰레기장에 도착한다. 어젯밤 누군가 버린 박스들이 쌓여 있다. 택배 상자, 과일 박스, 전단지 뭉치.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씩 펼쳐본다. 깨끗한 것만 골라낸다. 젖었거나 더러운 건 값을 받을 수 없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박스를 접고 끈으로 묶는다. 첫 번째 묶음이 완성된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낸다. 오늘 날짜를 적고 수거한 폐지의 종류와 대략적인 무게를 메모한다. 11월 17일 골판지 약 3kg 상태 양호. 이 수첩엔 석 달치 기록이 빼곡하다. 어느 요일에 어느 장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어느 가게가 폐지를 많이 버리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한다. 편의점 옆 골목. 여기선 신문지와 잡지를 구할 수 있다. 편의점 주인이 매일 새벽 버리는 것들이다. 나는 이미 그 시간을 알고 있다. 4시 30분. 정확히 맞춰오면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신문지 묶음을 들어 올린다. 생각보다 무겁다. 오늘은 양이 많다. 좋다.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무거운 만큼 조심해야 한다. 허리를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아침 식사 준비를 못한다. 시어머니 눈에 띈다. 의심을 받는다. 절대 다쳐선 안 된다. 세 번째 장소는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이다.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깨끗하고 다양한 폐지가 나온다. 책, 박스, 광고지. 가끔은 거의 새 것 같은 책도 버려져 있다. 아이들이 다 본 문제집, 읽다 만 소설책, 오래된 잡지.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본다. 혹시 그 안에 돈이나 중요한 서류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번은 10,000원짜리 지폐가 책갈피로 쓰인 채 버려진 책을 발견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경비실에 가서 맡겼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폐지다. 나는 그것들을 모아 또 묶는다. 4번째 묶음. 5번째 묶음. 점점 가방이 무거워진다. 어깨가 아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시계를 본다. 5시 40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 장소로 간다.
재래시장 뒤편. 여기선 골판지와 비닐이 많이 나온다. 새벽 일찍 문을 여는 가게들이 정리하면서 버린 것들이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채소 가게. 각자의 냄새가 밴 박스들. 나는 익숙하게 골라낸다. 생선 냄새가 심한 건 수거소에서 받지 않는다. 과일 박스는 깨끗한 편이라 값을 잘 쳐준다. 6시가 되기 전에 폐지 수거소에 도착해야 한다. 주인 할아버지가 딱 6시에 문을 연다. 나는 늘 첫 번째 손님이다. 할아버지는 내게 묻지 않는다. 이름도 사는 곳도 왜 이 일을 하는지도 그냥 무게를 재고 돈을 건넨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돈을 받는다. 오늘은 13,000원. 괜찮은 수입이다. 돈을 주머니 깊숙이 넣는다. 이 돈은 통장에 넣지 않는다. 현금으로 모은다. 시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돈.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 지금까지 모은 돈이 300만 원을 넘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불어나고 있다. 수거소를 나와 집으로 향한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6시 30분까지 집에 도착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시간이 7시. 그 전에 집에 들어가 외투를 벗고 씻고 평소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방금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온 것처럼 집 앞 골목에 도착한다. 주변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현관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온다. 조용히 문을 닫는다. 신발을 벗고 외투를 벗는다. 다시 옷장 구석에 숨긴다. 고무장갑도 가방도 모두 제자리에.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던 것처럼. 화장실로 간다.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이 차가워진 몸을 녹인다. 손에 밴 냄새를 비누로 여러 번 씻어낸다. 머리를 감는다. 폐지 먼지가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거울을 본다. 아까보다는 나아 보인다. 혈색이 조금 돌아왔다.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6시 50분.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오늘 아침 메뉴는 어제 시어머니가 정해놨다. 내일 아침은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해. 고등어 있으니까 그걸로. 나는 고등어를 꺼내고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한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 몇 년을 반복한 동작이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다. 물을 끓인다. 된장을 푼다. 두부를 썬다. 파를 썬다. 고등어를 씻어서 프라이팬에 올린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밥솥에서 김이 오른다. 모든 게 익숙하다. 이 시간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7시 정각.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곧 내려올 것이다. 나는 식탁을 차린다. 반찬을 꺼내고 국그릇에 찌개를 담고 밥을 푼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물잔에 물을 따른다. 모든 게 제자리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온다. 아침 했어? 네, 어머니. 곧 다 됐어요. 고등어 비린내 안 나지? 신경 써서 구웠어요. 그래. 아버지 깨워. 나는 시아버지 방으로 간다. 노크를 한다. 아버님, 아침 됐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알았어.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다. 남편도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는다. 잘 잤어? 내가 묻는다. 응. 짧은 대답. 우리 사이는 늘 이렇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 사랑이 식은 지는 오래됐다. 아니, 처음부터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다. 중매로 만나 3달 만에 결혼했으니까. 시동생 부부도 내려온다. 시누이는 화장을 하고 나타난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조차 풀 메이크업.
아침 뭐예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요. 또 고등어예요? 어제도 생선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고등어 하라고 하셨어요. 에휴,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는다. 모두가 수저를 든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앉는다. 늘 그렇듯이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별로 없다. 가끔 시아버지가 뉴스 이야기를 하거나 시어머니가 오늘 일정을 말하는 정도다. 오늘 오후에 상가 임대인이 온대요. 시어머니가 말한다. 뭐 때문에? 계약 갱신 때문에 얘기할 게 있다는데요. 알았어. 내가 봐야겠네. 나는 밥을 먹으면서 듣는다. 상가 임대인, 계약 갱신. 나는 그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안다. 새벽에 그 앞을 지나다니니까 1층 구석 가게는 석 달째 비어 있다. 임대 안내문이 바래져 있다. 2층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로 있는 날이 많다.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이 식탁에선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건물주 집안이니까. 당연히 잘 되고 있을 거라 믿으니까. 식사가 끝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그릇을 치운다. 설거지를 한다. 부엌을 정리한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본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는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한다. 시동생 부부는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한다. 나도 내 하루를 산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한다. 오후엔 시어머니와 함께 상가에 간다. 임대인을 만난다. 계약서를 본다. 숫자를 확인한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한다. 우리 건물이 얼마나 좋은 위치인데요. 하지만 나는 임대인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는다.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건물, 곧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나는 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또 차리고, 또 먹이고, 또 치운다. 하루가 끝난다. 모두가 잠든다. 나도 침대에 눕는다. 하지만 잠들기 전 생각한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또 골목으로 나설 것이다. 또 폐지를 주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이유는 분명하다. 이 집은 겉만 번듯하다. 건물주라는 이름 뒤엔 균열이 생기고 있다. 나는 그걸 보고 있다. 매일 새벽 거리를 걸으며 듣고 보고 기록하고 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른다.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믿는 체면이 얼마나 허약한지. 나는 준비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언젠가 이 집이 무너지는 날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고무장갑을 끼고 낡은 외투를 입고 차가운 골목으로 나설 것이다. 이 모든 게 나의 선택이다. 살아남기 위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한. 나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이게 뭐야? 제가 지난 2년 동안 모은 자료예요. 시어머니는 파일을 받아 펼쳤다. 첫 장은 건물 현황 분석이었다. 어동과 비동의 공실률, 임대료 수입, 지출 내역, 세금 체납 현황. 모든 게 표로 정리돼 있었다. 두 번째 장은 경매 건물 사례 분석이었다. 이 동네에서 지난 3년간 경매로 넘어간 건물들. 왜 넘어갔는지, 얼마에 낙찰됐는지, 원 소유주는 어떻게 됐는지. 세 번째 장은 해결 방안이었다. 3가지 시나리오. 최선, 차선, 최악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과 실행 가능성. 시어머니는 서류를 넘기며 손이 떨렸다. 내가 이걸 다 준비했어? 네.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처음 불안함을 느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봤다.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으면 믿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말했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서류의 해결 방안 페이지를 펼쳤다. 먼저 어동 경매를 막을 순 없어요. 이미 진행됐고 세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동은 포기하고 비동을 지켜야 해요. 어떻게? 저 명의로 지분을 이전받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비동 지분 30%를 제 명의로 이전하세요. 지금 당장. 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요. 아버님 명의로 있으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제 명의로 일부를 옮겨 놓으면 최소한 그 부분은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니야? 증여예요. 합법이에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거니까 세금만 내면 돼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넌 뭘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첫째, 제 명의로 받은 지분은 제가 관리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둘째, 남은 지분에 대한 관리도 제가 맡을 거예요. 임대계약, 임차인 관리, 모든 걸 제가 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관리 공부 이수증, 경매 교육 수료증, 법률 상담 기록, 모두 지난 1년간 쌓아온 것들이었다.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나는 일어섰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준비됐고 당당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남편도 불려갔다. 시동생도 왔다. 가족회의였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가족회의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결정은 내일 나에게 올 것이니까. 다음 날 같은 시간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불렀다. 수진아. 나는 거실로 갔다. 이번엔 시아버지도 있었다. 남편도 시동생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앉아. 나는 앉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시아버지가 말했다. 지분은 30%가 아니라 20%만 주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30%예요. 그게 안전한 비율이에요. 왜? 채권자들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도 30%면 제가 건물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20%는 너무 적어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30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당신은 지난 7년 동안 뭘 했어요? 뭐? 건물 관리 한 번이라도 신경 썼어요? 세금 확인해 봤어요? 임차인들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월급쟁이로 살면서 나중에 물려받기만 기다렸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다. 저는 달라요. 저는 준비했어요. 공부했어요. 정보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30%도 적은 거예요. 시동생이 물었다. 정말 살릴 수 있어? 최선을 다할게요.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30% 줄게. 대신 내 조건도 지켜.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지난 이틀 밤 동안 작성한 계획서였다. 일단 B동 건물부터 정리할게요. 임차인들 만나서 상황 설명하고 보증금 문제 해결 방안 찾을게요. 공실은 최대한 빨리 채워야 해요. 임대료도 현실화해야 하고요. 시아버지가 물었다. 현실화? 지금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싸요. 그래서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료를 낮춰야 해요. 그럼 수입이 줄잖아. 비어 있으면 수입이 아예 없어요. 차라리 낮춰서라도 채우는 게 나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네.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해요. 청소, 시설 점검, 민원 처리. 다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불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부담스러운데 지금 관리비 아끼려다 건물을 잃으면 어떡하시려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동은? 어동은 포기하세요. 뭐? 경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금을 한꺼번에 낼 돈이 없잖아요. 차라리 어동은 정리하고 B동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어동도 우리 재산인데 지금은 짐이에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B동까지 잃어요. 선택하세요. 둘 다 잃을 건가요? 아니면 하나라도 지킬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생활비도 줄이셔야 해요. 생활비? 네. 지금처럼 쓰시면 안 돼요. 명품 가방, 골프, 외식. 다 줄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내 돈인데. 어머니 돈이 아니에요. 건물 수입이에요. 그 돈으로 세금을 냈어야 해요.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럼 건물을 잃고 사세요. 냉정한 말이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 정말 가능해요?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나는 모두를 둘러봤다. 여러분도 각자 역할을 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은행이랑 협상하세요. 대출 이자 유예, 상환 기간 연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친척들이랑 관계 회복하세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끄덕였다. 오빠는 건물 관리 도와주세요. 청소, 시설 점검, 임차인 민원 처리.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분담해야 해요. 남편이 물었다. 나는? 당신은 그냥 회사 다니세요. 월급만 꼬박꼬박 가져오면 돼요.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남편은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 상황. 특히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한테. 왜?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만 챙길 거예요. 지분 문제 알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시어머니가 난색을 표했다. 큰 며느리는 우리 편인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큰 며느리는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편이에요. 이 집이 망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신경 쓰는 거지. 어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둘째 며느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전세 담보 뺄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3개월이 지났다. 비동은 안정됐다. 어동은 예정대로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가는 예상보다 높았다. 채권자들이 일부 변제를 받았다. 남은 빚은 줄었다. 시아버지가 은행과 협상했다. 나의 조언대로 대출이자 유예를 받았다. 상환 기간도 연장했다. 숨통이 트였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줄였다. 명품 가방을 팔았다. 골프도 끊었다. 외식도 줄였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다. 수입이 늘었다.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체납된 관리비도 갚기 시작했다. 전기세, 수도세 모두 정리됐다. 폐지를 주우며 만난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새벽이 아니라 낮에.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서 인사했다. 할머니, 저예요. 그때 그 아가씨? 네. 기억하세요? 그럼. 어쩐 일이야? 요즘 안 보이던데. 이제 안 나와요. 할 일이 생겨서요. 그래. 무슨 일? 건물 관리요. 건물 관리? 대단한데?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웃었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그냥 수다 떤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말씀들이 다 도움됐어요. 나는 봉투를 꺼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감사의 표시예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못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요. 받으세요. 할머니 손자 학원비에 보태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다, 아가씨. 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해냈어.